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또 자료를 보세요. 네. 교육 심리학을 교사로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였니? 교육 심리학에서 우리가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을 여러 개 살펴봤었어요. 인간의 특성이 뭐가 있었지? 이것도 제일 처음에 어떤 활동으로 시작했었는데, 인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학습 동기의 관점에서, 그치? 동기라는 게 뭐였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억지로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분해보는 활동을 했었잖아요. 생각나요? 그때 동기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왜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개론에 A+를 받으려고 하나요? 그치? A+라는 학점이 내가 필요해서 참고 재미없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실기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동기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했고, 교사로서 동기 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내적 동기 유발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나요? 내적 동기 유발과 외적 동기 유발 중에서 어떤 게 더 약발이 오래 간다고 했었니? 내적 동기 유발, 그지? 외적 동기 유발이라는 것은 뭐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고 사탕을 주고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고요. 내적 동기 유발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 생각했었어요? 꿈을 이루는 나의 목적, 그리고 이 학습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흥미에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흥미를 유발하는 그 동기 유발의 방법을 쓰면 효과가 더 있다라고 했었고, 학생들을 칭찬해주고 인정, 격려해주는 것들이 내적 동기 유발의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네. 외적 동기 유발에는 뭐가 있었죠? 학습 동기가 외부에서 도입되어서 유발되는 방법으로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지? 그리고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디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적 동기 유발로 볼 수가 있겠고, 칭찬이나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것도 외적 동기 유발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칭찬 스티커나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지? 상벌 상벌에 포함이 되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 강화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강화인데 무슨 강화였어? 표시가 되는 강화라고 했었잖아요. 토큰 강화라고 했지? 토큰 강화를 통해 외적 동기 유발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사가 됐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으로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동기라는 것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뭐가 있을까? 지능이라는 거 살펴봤죠? IQ. 그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머리,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표시하는 것이 바로 지능이라는 특성에 해당이 돼요. 인지적 특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지능만 높다고 해서 인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어. 즉, 뭐 서울대 나오고 공부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사회에서 일도 잘하느냐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야.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그지? 정서적인 거,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 또한 주요해지고 있다 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였지? EQ, 정서지능이라는 것이었죠? 정서지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충동을 자제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특히 자기 동기부여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었고요. 감정을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맺는 것들을 정서지능으로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의 구성 요소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자기 인식, 그지?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것을 통해 현재 감정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정서지능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인간의 특성으로서 등장했던 동기라는 것을 학생에게,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치? 자기 동기부여, 자기 동기화라는 것도 정서지능의 한 구성 요소였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감정이입이라는 것, 그죠? 그리고 사회적 기술, 사회적 관계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가져가는 사람은 이 정서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여러분 감정이입의 훈련을 추석 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해봤어요? 친척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주인공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라고 질문해보는 것을 통해 이 EQ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죠? 딸기 하나 주면서 잠깐 기다리면 2개를 줄게 이렇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EQ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인간의 특성은 또 뭐가 나오고 있죠? 창의력이라는 것. 여러분이 동기 유발의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어떤 토의 방법을 연습했었어요. 그게 뭐였지? 뇌폭풍. 뭐였니? 아무도 기억 안 나? 야, 이거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면 좋아. 뇌폭풍 뭐야?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방법. 브레인스토밍이었잖아. 그치? 생각나? 브레인스토밍에 원칙이 있었지. 뭐였어? 질이었어? 양이었어? 정말? 양이었잖아.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아이디어를 쌓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지? 그래서 질적으로 다듬어진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내놓는 것을 더 원하는 거야. 브레인스토밍 방식에서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사고를 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겠니? 확산적 사고겠니? 확산적 사고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나의 머리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범위를 넓혀가면서 새롭고 독창적이고 발산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확산적 사고, 발산적 사고라는 것은 해답이나 정답이 있는 건가요? 있지 않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능한 새롭고 다양하게 독창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을 확산적 사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은 해답이나 정답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잘 집중하고 종합해서 그것을 발견해내기 위한 사고를 하는 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죠? 수렴적 사고. 그지? 여러분 화장품 쓸 때 수렴 작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목공을 꽉 잡아주는 거잖아. 그지? 정답을 꽉 잡으려고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고의 방법이 수렴적 사고라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살펴본 거야. 그죠? 인간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동기라는 것, 그리고 지능, 정서지능이라는 것,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것을 살펴본 거야. 여러분이 실기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이런 인간의 특성을 모두 다르게 보이겠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지능, 정서지능 수준이 모두 다르고 창의력의 수준이 다르고 학습 동기의 수준도 모두 달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적절하게 학습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교육 심리학의 이론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다양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료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무슨 주의니? 행동주의. 그치? 행동주의에서 실험을 다양하게 했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던 것이었지? 개를 가지고 했었는데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지.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름도 네. 시험에 나와요. 이름요.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는데 이따가 얘기해줄게.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뭐 딸딸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파블로프가 개를 데리고 어떤 실험을 했었죠? 고기 덩이를 보여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줬더니 나중에는 조건이 형성되어서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보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자료에 보면 이제 슬라이드를 내가 수업 자료에 그때 나누어줬던 거 그대로 하나를 넣어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은 보전적 조건화의 원리라고 해서 강도 원리라고 해서 나오죠? 강도 원리라는 거는 자극을 강하게 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소리가 들릴랑 말랑 하게 해서 고깃덩이도 조그만 거 나에게 유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극을 줘서는 별로 결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강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혼낼 때는 아주 따끔하게 혼낸다거나 칭찬을 줄 때는 아주 듬뿍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예요. 이건 뭘까요? 종소리와 고깃덩이를 결합시킬 때 어떤 때는 종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때는 들려주지 않고 어떤 때는 메트로놈 소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 자극과 반응이 딱 결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관되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원리는 뭘까요? 자극과 반응이 한 번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고기를 보여줬다고 해서 그게 조건이 형성될까? 아니야. 일정 시간을 갖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조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계속성의 원리 마찬가지야.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의 원리인 거예요.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했을 때 시행착오설 맞을까요? 아니죠. 조작적 조건 형성 맞을까요? 아니에요. 관찰학습 이론 맞을까요? 바로 정답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틀리기만 해봐. 자, 두 번째는 시행착오설 누가 설명했었죠?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시행착오를 어떤 동물이 겪는 거를 관찰했니? 고양이. 고양이를 투명한 상자에 넣었더니 얘가 밖에 있는 생선을 먹으려고 출구를 찾는데 자꾸 벽에 부딪히고 그죠? 바닥 넘어지고 하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더라.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침내 출구를 찾아서 나가서 생선을 먹었더니 얘가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좋았겠죠. 만족스러웠겠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 즉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시행착오설에서 강조하는 학습의 법칙이 있어. 효과의 법칙이라는 거야. 이 고양이가 전기 충격을 경험했으면 상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겠지. 근데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생선을 먹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이끌어주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지? 밖에 전기 충격기가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효과의 법칙이에요. 만족을 주었던 반응이 학습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상자에 처음 갇힌 고양이와 여러 번 갇혀봤던 고양이가 출구를 찾는 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즉 연습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 했던 고양이에게 학습의 결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연습의 법칙이라는 거야. 다음 세 번째는 준비성의 법칙이라는 거야. 고양이가 내가 출구를 찾을 준비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되어 있으면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있는 학습자가 더 성과를 빨리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 준비성의 법칙이에요. 자,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이 설명하고 있는 활동주의 학습 이론은 뭔가요? 시행착오설이야. 그지? 자, 다음 세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을 볼게요.
아까 외적 동기 유발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참 잘했어요 도장과 칭찬 스티커 뭐라고 했니? 외적. 표시가 되는 강화라고 했잖아. 토큰 강화지? 토큰 강화. 그 강화라는 것이 아까 고양이 실험을 통해 그 생선을 먹는 것이 강화를 주는 거야. 보상이 되는 거. 그지? 쥐 같은 경우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실험을 통해 쥐를 스키너 상자에 넣었잖아. 스키너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레버를 누르면 쥐가 좋아하는 먹이가 나오는 것이 얘한테는 강화가 된 거야. 강화. 그지? 보상의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이 강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 되었을 때 강화가 되는 월급, 그치? 월급날, 매달 1일 월급날이면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강화를 1일마다 받고 버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와 같이 고정적으로 강화를 받는,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는 뭐 간식을 준다거나 뭐 스티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너무 일정 기간으로 가면 이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때는 깜짝 선물처럼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간헐적 강화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시험에 딱 나왔는데 강화라는 그 단어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강화를 고를 수 있겠지? 고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강화 계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 뭐가 있니? 계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 그리고 간헐적 강화에는 또 두 개가 있대. 간격 강화 계획과 비율 강화 계획. 강화가 계속 들어있지. 강화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다음 중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따라서 교사로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강화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정답을 알려주지. 이래도 틀리는 사람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행동주의 심리 이론의 마지막 내용은요. 뭐예요? 관찰 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반두라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지. 인간은 순수한 모방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대상을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도 비슷해요. 그래서 모방하고 성인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 어떤 모델이 되는 대상의 언어와 사회화 그 과정을 모방하는 그런 형태로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관찰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었어요. 자, 4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 형성, 두 번째는 시행착오설, 세 번째는 조작적 조건 형성, 네 번째는 관찰 학습 이론. 다음 중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4개가 아닌 것을 고를 수 있어야 돼. 그치? 예를 들면 뭐 대응 이론 이런 게 갑자기 들어가 있으면 대응 이론은 어디서 나온 거니? 대응 이론. 아까 쉬는 시간 직전에 했었잖아. 교육사회학에서 갈등 이론에 속해 있는 것이었어. 얘들아, 대응한다는 거는 뭐냐면 사회에서의 그런 관계, 권력 관계가 학교에서 그대로 대응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한 거야. 보울주 진티스가. 그치? 니네 사회에 나오면 팀장의 얘기를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치? 내가 팀장이 되지 않는 한 따라줘야 하는 권력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의 관계를 학교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어요. 반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좀 따라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죠? 사회에서의 관계를 학교에서의 권력 관계가 그대로 대응시켜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행동주의 학습이론 끝났고요. 인지주의 학습이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침팬치 데리고 실험했던 거 기억나요? 네. 퀼러라는 사람이 침팬치를 방 안에다가 가둬놓고 바나나 한 송이를 매달아 놨더니 얘가 계속 어쩌지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냐? 물건을 주섬주섬 쌓아놓고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서 먹었다고 했죠. 네. 그때 통찰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우리가 아까 4가지 살펴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인간에게 적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 없니? 학습이라는 것을 행동의 변화만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적 작용이 학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지금 두뇌 속에서 정보 처리 활동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지금 불 나려고 그러지? 갑자기 막 많은 거를 정리하려니까. 이와 같이 정보 처리 과정은요, 내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여서 두뇌의 단계를 거쳐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이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했다는 거야. 이전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그걸 설명해내지 못했어. 근데 침팬지를 인간에게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데리고 실험을 했더니 얘가 통찰이라는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휘하더라 라는 것을 통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설명해낸 거예요. 알겠죠? 자, 인지학습 이론은 정보 처리를 거친다. 인간의 내적 과정을 설명해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통찰을 사용했다, 통찰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이 이론이 설명되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오케이? 인간의 내적 정보 처리 과정. 겉으로 봤을 때 행동의 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에 주목한 거야. 그지? 자, 이제 교육 심리학의 마지막 내용에 성격 발달 이론, 케빈에 대하여 영화에서 이 심리학자의 이론을 소개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지? 어떤 학생이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웃기려고 프라이드요. 프라이드 치킨이냐? 프로이드지.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성격이 언제 형성된다고 설명했어요? 4살 이전에, 그치? 유아기 때. 인간의 생애 중에서 아주 어린 시기에 성격이 대부분 형성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요,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최초로 이론적인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프로이드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파블로프도 아니고, 손다이크도 아니고, 스키너도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 프로이드, 그치? 객관식이라서 프라이드라고 쓸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 그치? 프로이드를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고요. 이 사람이 설명했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있죠.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무의식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라고 했고, 인간의 행동을 성적 에너지를 통해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충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고나 행동이 동기화된다 라고 설명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라는 것을 잘 정리해 주세요. 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영상 촬영한 거를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적어주도록 하세요.